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 박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국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3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보고를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 설정은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토론은 새 정부의 교육수장과 광주시 교육감을 모시고 교육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광주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 사상 첫 교육관료 출신 장관이십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신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학부모와 교원들을 대표해 질문을 드릴 패널 분들입니다. 전상훈 첨단고등학교 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운남중학교 교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호 조선대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대표로 김미숙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는 광주 지역 학생과 교원, 학부모들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토론 중 궁금한 점을 묻고 현장에서 답변해드리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분야 청사진을 그리는 입장으로 임무가 막중하신데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장관님. 네. 먼저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도시인 광주에 와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지난 정부하고 의도적으로 반드시 차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이제 자율과 경쟁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으로 생각을 했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참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이 학습 동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꿈과 끼를 그렇게 키워주는 그런 행복한 학교 교육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정책에 주안을 둘 생각입니다. 네, 진보 교육감으로서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인데요. 이 방향이 저희 광주교육청의 교육정책 기조와 맥이 아주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꿈과 끼를 키우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꿈과 적성을 살리는 진로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해서 저희들이 5대 시책 중에 두 번째로 그거를 두었는데요. 그것과 아주 맥이 다 있고 저희 교육청의 교육 추구하는 목표랄까 교육상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 교육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행복 교육과
거의 맥이 통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광주 교육이 이미 지금 새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비슷해서 저희들로서는 참 기대하고 또 이 정책을 어떻게 현장에서 잘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에 대해 패널들이 질문을 하고 장관과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대학 입시 간소화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 정책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의해 주시죠. 정교감 교장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첨단고등학교장 전상훈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를 수술대 위에 올려놨을 때 손볼 것이 어디 한두 가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3,187가지에 이르는 대입 전형 방식의 그 복잡성은 우리 학생들의 수험 부담 못지않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학과마다 전형 방법이 다르고 유형이 다르고 또 반영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수험생을 지도하는 담임선생님이나 진학주도 교사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시에는 학생부하고 논술 위주로, 그리고 정시에는 수능 성적 위주로 대학 입시 방안을 아주 간소화할 그런 그 새 정부의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지금 그 대학 입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이게 지나치게 복잡하다. 그래서 지난 그 국정과제 보고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좀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 그 이미 발표된 입시 요강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그 복잡한 이런 사정을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방향은 2014학년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4학년도 입시는 가급적 이미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한다. 다만 앞으로 이제 전형 요강이 발표가 될 때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학교 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이다.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전형이다. 이렇게 전형 유형을 이제 별도로 표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이 좀 더 쉽게 하는 수준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 이후에 대학 입학제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제도는 어느 한 부분을 건드려 놓으면 그것이 금방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대학 입학제도의 그 큰 틀 속에서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는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어느 순서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만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도 제일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기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대학 입학제도 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금년 8월 중이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씨. 네,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들 둔 학부모 김미숙입니다. 교육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 전부터 예고된 선택적 수능제는 첫 적용을 앞두고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2가지 유형의 시험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가 힘들고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가산점을 줘야 할지, 또 수험생들은 이런 가산점까지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러면 이 금년의 수능 시험부터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하는 일부 대학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주 깊이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이 금년도 수능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 체제를 바꾼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아직까지 준비해온 그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된 금년도 입시는 차질 없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내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내년도부터 그냥 바꿀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입시제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정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다고 하는 소리가 있고 또 예측 가능성은 보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부분에 변화를 준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성 교수. 네. 최근 교과부에서는 이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재검토, 전면 재검토를 발표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물론, 교육정보의 격차에 따른 어떤 교육기회 불균형,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있어 왔고, 또 공정성 문제, 선발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히 조선대 같은 지역대학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입학사정관 정책이 빛과 그림자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면적 검토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입학사정관제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양면이 있습니다. 그 사실 과거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우리 대학 입학제도를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점수 위주로 줄을 세워서 커트라인으로 이렇게 끊어서 선발하는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기와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부터 도입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만 동시에 너무 좀 급하게, 이것이 양쪽으로 늘어나면서 원래 그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이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든지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각도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한 부분만 봐가지고 손을 대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능제도나 학교 생활기록부제도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 거냐 하는 그런 각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학교 다양화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고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도 고민이 큰데요. 패널들 질문해 주시죠. 전상훈 교장님. 네. 사실 아까 장관님이나 송 교수님 말씀 속에서 빛과 그림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빛이 강하면은 그늘도 짙은 법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300. 이 정책은 사실상 혜택을 본 소수 그룹을 제외하고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슬럼화라고 하는 굉장히 큰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학습력이 저하되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학교 경영에 심각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10분 가운데서 9분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기를 공히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 1,800여 개 가운데서 약 1,570개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비율로 따졌을 때 약 4분의 3에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자사고 정책을 재검토하는 선 위에서 자사고의 점진적 폐지를 한 뒤에 나중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그런 대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고 교육이 제대로 돼야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실은 저는 다양화 정책 그 방향 자체는 전 마땅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그 소질이나 특기나 이런 부분이 점점 다원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그 학생들의 그런 꿈이나 희망이나 특기에 맞춰서 어떻게 다양하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 교육의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이것이 어떤 정말로 이른바 수평적 다양화의 측면보다는 어떤 수식적 다양화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런 수식적 다양화의 방향에서 수평적 다양화의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도만이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어렵게 된 원인이겠느냐. 그것 말고는 그럼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사고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제 교실 붕괴나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대로 또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낮은 아이들대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희망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실시할 수 있어야만 우리 교육의 전체적인 교육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자사가 제도나 이 제도를 폐지하면 갑자기 일반고가 살아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아이들의 이 특기와 적성 또는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키워주느냐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 고교 교육이 제대로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송경 교수님. 네. 일반계 고등학교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교육 투자 면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학습 지도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학교들은 일단 학부모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학교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부가 나서서 직접 그 학교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수 교원들도 그런 학교들에 훨씬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수 교원들을 더 열악한 학교에다가 배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지도 여건이 어려운 학교들의 일반계 고등학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재정적인 투자, 시설 면에 있어서의 투자와 그리고 또 인사상에서 교원들에게 어떤 인사상에서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반계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제 공감하고 있는 일이고요. 또 일반계 고등학교의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데도 다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교육 여건에 시설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냐 아니면 교육 활동에 지원을 많이 할 거냐 이런 이제 선택이 저희들로서는 주어지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활동을 더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특별히 교육 예산, 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을 약 3천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경 예산에 더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교육력 제고라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교사의 지도력, 그리고 학생의 학습력, 그리고 또 이제 행정과 학부모들의 후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하는데,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생들의 학습력을 높이기 위한 것과 교사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시라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저희가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사업까지도 함께 공유해 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더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더 그 근무 여건이 좋도록 지원한다거나 또는 인사상의 그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 토론 오늘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을 모시고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무엇이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의 핵심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광주의 한 신설 중학교입니다. 이르면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몇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필기시험만 없애고 수행평가는 해야 하는지 세부 지침이 아직까지도 마련돼 있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나름대로 이제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워놓은 계획이 과연 정책 방향이 맞느냐, 아니면 조금 잘못 가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학부모들 역시 시험을 보지 않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고의 연계를 잘 이루어져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로하고 잘 맞게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벗어나 시험 부담 없이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에서는 올 2학기에 3개 중학교에서 시범 실시된 뒤 내년부터 확대돼 오는 201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찾도록 어떻게 도와줄지, 학력 저하와 사교육 팽창 우려 등은 어떻게 해소할지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유학기제, 과도한 경쟁교육에서 탈피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강론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운남여학교 김도영입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3년의 과정 동안 한 학기를 정해서 지필평가로부터 학생들을 자유스럽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학기 동안에 다양한 진로 활동을 모색하고 체험 중심, 토론 중심,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을 위해서 몇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 조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교내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는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학교 밖과의 연계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동아리 활성화 문제, 그리고 평가의 문제, 그리고 교수 연수의 문제,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잘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점을 극복하고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우리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그 학생들의 이 진로 교육, 아이들의 정말 꿈과 끼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좀 훨씬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아주 유수한 대학의 의대나 이렇게 뭐 제일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에 진학한 뒤에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정말 이게 원하는 길인가? 회의에 빠지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냐.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무조건 공부만 했지 이것이 정말 나의 길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서 뛰었다는 얘기죠.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갈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뛰는 노력만 해왔다. 이래서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초중고 전체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노력을 우리가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 그 전제 하에서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탐색을 할 때 초등학교 때도 물론 꿈이 있지만 좀 막연하죠. 낭만적이고. 근데 또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당장 대학 입시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의 한 학기 정도에서는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탐색해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자유학기제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어느 선생님 말씀이 답답하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듬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6월 초에는 지금 한 40여 개 학교가 이제 연구 시범 학교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정책을 하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 발표가 되면서 한 2년 반 이상의 준비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대개 새 정부 들어서서 무슨 새로운 시책을 하면 굉장히 좀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를 충분히 연구 시범 학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결정한 뒤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연구 시범 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김미숙 학부모께서 질의해 주시죠. 네. 저도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자율학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기제에 대한 본래 취지는 100%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모습의 사교육 양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성적, 진로, 적성과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모습의 그 교육 양극화를 양산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정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나 이런 것을 낮추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저는 정말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육학자들이 다 공감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느냐. 정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공부하고 좀 거리가 먼 학생들 중에 예를 들자면 이 만화 그리는 거 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공부하고 만화 그리는 거는 별개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책만 잘 읽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SF와 관련된 그런 만화를 그리려면은 과학 지식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하는 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학습 동기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찬동해주지 않는 정책은 정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너는 성적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학원에 가서 시험 공부하는 준비 열심히 해봐라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아니면 정말 그 기간 동안 학부모님들도 더 관심을 갖고 너는 정말 무엇을 잘하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런 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것이 아이들의 정말 학습 능력을 더 높일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제도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면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진로를 간다 그러면 얼마나 국가의 경쟁력도 높이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높이는 일과 꿈과 끼를 찾아주는 일이 결코 반대 방향의 일이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 교수님께서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질문해 주시죠. 네. 예.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한 취지를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비슷한 취지에서 광주교육에서도 혁신학교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적성과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더불어서 이 혁신학교가 같이 동반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이제 장관님 말씀이나 우리 송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특히 장관님의 견해가 저와 일치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를 또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광주의 혁신학교는 지금 초중고 18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비혁신학교를 10개 정도 추가로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혁신학교는 학교 문화를 혁신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달리,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는 중심으로, 또 과거처럼 생활교육에 있어서 지시나 통제나 이런 것 중심보다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과 자치를 더 강조하는, 또 행정에 있어서는 이전처럼 몇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기보다는 교직원 모두나 학부모,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성적 중심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자기의 꿈 그리고 그 적성을 찾아서 조금 더 자유스럽게 체험학습 중심으로 이렇게 가자 하는 게 혁신학교예요. 지금 2년 운영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과정을 학교 안에서 나름대로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그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운영이 비슷한 점이 많고 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이제 더 준비는 돼 있다 생각을 해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차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는 학기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진로 탐색이라든지 서로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혁신학교를 전 학교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게 이 자유학기제를 성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인 것 같은데요. 질문해 주시죠. 예,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들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는 뭐가 시간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빼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사의 경우 출근하고 나서요, 수업 활동을 제외하고 나서 상담 활동에 모두 투입한다고 했을 때, 한 학급 35명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한 학생 평균당 약 4.7분의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7분의 시간만큼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눈을 마주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상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4.7분의 시간마저도 요즘에 행정 업무가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학급상 학생수 감축이라든가 문제라든가 표준 수업 시수 도입의 문제, 그리고 교사 업무 정상화 등의 문제, 이러한 제도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학교 폭력 문제 지난해에 이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전에는 학교 폭력 문제를 이렇게 특히 가해 학생이나 그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장난한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런 그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나 이 우리가 지금 여러 비극적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작은 그 장난처럼 한 학교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도 있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그 폭력 대책을 그때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돼 가지고 이제 현장에 좀 충분히 적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이 그런 대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지금 이 지난해에 발표한 학교 폭력 그 근절 종합 대책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금년 7월 정도까지는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할 건가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도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데요. 방청석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생 자녀들 둔 학부모입니다. 2015학년부터 고등학교 입학생, 지금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반계 학생들과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이에 따른 일반계 학생들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예, 이 부분에서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를 객관적으로 봐서 평가를 하니까 좀 더 교육적인 시각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성적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상대평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 이제 누가 잘하나 하는 경쟁이 너무 과열이 되고 하는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또 교육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대평가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동시에 학교에서는 학생들 평가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같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를 성취했는지도 함께 학교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성적 불풀리기와 같은 그런 현상은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하여튼 이 평가가 우리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서 학교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 분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목련초등학교 교장 윤한구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너무 잦은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아주 심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한 교급에서 동시에 운영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잦은 교육과정 그 변화 속에서 학교 현장은 혼란은 물론이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도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침은 어떠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정의 계획이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주 중요한 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 정책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우리 교육이 정말 꿈과 끼를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동시에 선생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좀 지나치게 잦게 교육과정을 바꿔서 교육 현장이 그런 정부의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호소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조화해서 교육과정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냥 쉽게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확 바꿀 생각은 없고, 교육 현장의 그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또 그 필요성이 얼마나 시급한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교육과정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산울초등학교 교감 노은구입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 교육을 추진할 경우에 그 직업인 섭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직업인 그 인력 풀 같은 지원 체제를 구축해 주셔서 학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감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매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교육 기부 운동, 또 재능 기부 운동을 활발히 펼쳐서 우리도 이제 광주의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기업들과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뭐 법원을 공개해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또는 의회를 공개해서 와서 참관하게 한다든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그 경제교육을 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인력 풀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줄이기입니다. 전상훈 교장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짧게 해주시죠. 예. 새 정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획기적인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성,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고교 무상교육의 로드맵 과정은 어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확보거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게는 4조, 많게는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돈이 확보됐을 때 초, 중, 고처럼 국가에서 전담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지자체와 대응 투자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그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식, 어떤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교육 교수님. 네, 새 정부에서는 지금 초등교육의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돌봄 기능도 지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이 투자 방식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정부의 대응 투자 방식을 이제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지방에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돌봄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복지 확대 정책, 돌봄 교실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정 부담이 지방에 너무 많이 부담으로 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금년 내에 저희들이 누리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려 140억 원이라는 지방비를 투여하게 돼요. 사실상 이것은 정부에서 다 감당해야 할 건데 지방교육 재정으로 한단 말이죠.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기능까지 추가되어서 저희들에게 더 부담하게 한다면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에서는 초, 중학교 전면 무상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수학여행비나 체험학습비 일부를 지원하는데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시의 도움이 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돌봄 기능까지 더 한다거나 고교 무상 교육을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거나 하면은 지방의 재정은 그야말로 거들나고 파탄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가 정책이니까 국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좀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을 대표해 질문해 주신 패널분들 고맙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 해 국가 전체 교육을 위반하는 교육부와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지역교육청 모두 중요한 시기인데요.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장관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그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참 상당히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우수한 공교육 체제를 수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학교 내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과연 얼마나 학교 교육에 만족하고 행복했느냐 하면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창의적인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엔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우리 시교육청의 정책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제 남은 임기 동안에 시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상생협력교육, 인성교육, 비리 없는 투명한 교육계, 또 민주인권 친화적인 학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문화 혁신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공교육 정상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현장에 구현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교육의 청사진이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교육의 든든한 토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집중 토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